1176년 조선 왕조의 심장부에서 끔찍한 복수극이 막을 올렸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조선 22대 왕 정조가 있었다.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를 궁궐 밖으로 내쫓고 끝내 사약을 내려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궐 안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그녀는 어쩌다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정조는 왜 즉위하자마자 할아버지의 여인을 그토록 서둘러 제거해야만 했을까? 그녀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새로운 왕의 격렬한 분노를 사게 된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을 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25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경궁계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해 11월 영조의 맏아들이자 비운의 왕세자였던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영조는 아끼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이 애통하며 친히 빈전을 찾아 곡진한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바로 그 빈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현빈 조 씨를 지근거리에서 모으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변변찮은 미모에 그저 묵묵히 주인을 섬기던 평범한 궁녀에 불과했다. 하지만 상주인 영조가 빈전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젊은 궁녀를 보게 되었고 찰나의 순간 그는 젊음과 싱그러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영조는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히 파격적이고 부적절한 일이었다. 며느리의 장례 기간 중에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하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노쇠한 왕에게는 그 어떤 비난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며느리의 처소를 심지어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에게 하사하는 것은 궁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였다. 궁궐 안은 온통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특히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을 것이다. 형 효장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상중에 그 궁녀와 은밀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사도세자에게 있어 문씨의 등장은 단순한 새 후궁의 입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시작이었다. 1753년 2월 문씨는 정식으로 종사품 소원에 책봉되었다. 이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영조가 승지에게 후궁 책봉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고 명했지만 승지 윤광희가 감히 왕명을 거부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신 것이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 억지로 어보를 찍게 해야만 했다. 이는 조정 대신들조차 문씨의 후궁 책봉을 탐탁지 않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영조의 맹목적인 총애는 식을 줄 몰랐다. 1753년 3월에는 옹주를 낳았고 1554년 5월에는 옹주를 또 낳으며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6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연이어 딸을 얻은 영조는 문씨에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문씨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오빠 문성국과 함께 은밀하게 궁중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 따르면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며 동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문씨에게 보고했다. 문씨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쉴 새 없이 영조에게 흘려보냈다. 사도세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영조의 귀에 속삭였다. 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영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에 부자사이는 갈수록 각박해지니라. 해경궁 홍씨는 애써 문씨 남매를
요녀와 간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요녀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을 뜻하고 간적은 간사한 역적을 의미한다. 궁궐에 살면서 직접 문씨의 행태를 지켜본 세자빈의 절규에 가까운 표현이었다. 문씨의 모함은 갈수록 교묘해졌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사소한 실수나 말실수조차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다. 심지어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문성국이 이를 사도세자의 책임으로 교묘하게 몰아갔다고 정조는 훗날 증언했다.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사도세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버지에게 모진 꾸지람을 들어야 했고 절망한 나머지 저승전압들의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문씨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야서에 따르면 그녀는 딸만 둘을 낳은 것을 몹시 한탄하며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음흉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sak에서 몰래 사내아이를 데려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진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씨는 왕실을 기망하여 가짜 왕자를 들이려 했던 용서받지 못할 역모를 꾸민 것이다. 문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영조의 총애만을 믿고 궁중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문씨보다 나이도 많고 품께도 훨씬 높았던 영빈 이씨에게까지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회초리를 맞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대왕 대비 인원 왕후가 직접 나서서 문씨를 엄하게 꾸짖어야 할 정도였다. 1911년 문씨는 마침내 종일품 수기로 승격되었다. 궁녀 출신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것이다. 이때 문씨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궁중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볼 정도였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문씨가 20년 넘게 꾸준히 부자 사이를 이간질한 결과였다. 영조는 아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과 질책에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162년 윤 5월 마침내 이모화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숨을 거두는 동안 문씨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야세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문씨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도세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믿기 힘든 전승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이나 같은 공식 사료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문씨의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들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21세였던 어린 세손, 훗날의 정조에게 문씨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방관하고 능멸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씨의 위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여겼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 원빈 홍씨의 오라버니이자 조정의 중신인 좌의정 홍낙성을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였다. 이는 왕실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망동이었다. 하지만 문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1775년부터 정조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도 문씨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영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지위는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운명의 시계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세상을 떠났다. 52년간 조선을 통치한 파란만장했던 장수왕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조가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 24세의 젊은 왕의 탄생이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그는 즉시 숙의 문씨를 겨냥했다.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문씨의 자기를 삭탈하고 사저로 내쫓았다. 동시에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비로 삼으라고 명령했다. 하루아침에 문씨 일가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때부터 정조는 문씨를 더 이상 수기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문녀라고만 부르도록 명했다. 궁녀 출신이라는 가장 천한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려버린 것이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려 문씨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며 천하에 공표했다. 이 교지에서 정조는 문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죄상을 낱낱이 밝혔다. 또한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의 진범도 문성국이라고 분명히 지목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4일 문씨를 도성 밖으로 완전히 축출했다. 조정에서는 문씨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대신들은 문씨를 당장 사형에 처하고 그녀의 딸들인 옹주와 옹주의 자기까지 삭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정조는 옹주들만큼은 극진히 보호했다. 옹주들은 영조의 핏줄이며 문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갓난아이에 불과했다며 어린 조카들을 감쌌다. 하지만 정조의 자비는 오직 옹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8월 10일 정조는 마침내 문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찬성하는 가운데 내려진 거스를 수 없는 사형 명령이었다. 문씨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그녀는 이제 궁궐박초라하고 한적한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다. 20년 넘게 누렸던 부귀영화도 궁중에서의 막강한 위세도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사약을 받아들며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도세자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악행에 대한 후회라도 했을까? 문씨의 죽음은 단순한 후궁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이모화변의 진정한 마침표였다. 정조에게 있어 문씨의 처단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지극히 사적인 복수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냉혹한 정치적 결단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문씨와 비슷한 운명에 놓인 인물이 조선 역사에 또 있었다. 바로 인조시대의 후궁 귀인 조씨이다. 그녀 역시 왕의 총애만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새로운 왕 효종에 의해 폐출되고 사사당했다.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귀인 조씨와 사도세자를 모함한 수계의 문씨. 두 여인 모두 왕실의 권력 다툼에 깊숙이 개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다. 귀인 조씨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효종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확보했지만 수계 문씨는 딸만 둘을 낳아 정조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영조가 세상을 떠나자 문씨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문씨 사건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연 문씨가 정말로 사도세자를 모함했을까? 아니면 정조가 이모화변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어서 문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씨는 궁녀 출신에 권력 기반이 약한 일개의 후궁에 불과했다. 그녀에게는 노론이나 소론 같은 든든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었다. 마땅한 권력 기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좌우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반면 정조는 즉위 후 노론과의 협력을 통해 불안정한 왕권을 안정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물론입니다.
아래에 요청하신 번역 및 윤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숙의 문씨 사건은 정조시대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복수, 권력과 몰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숙의 문씨를 사사했는데 이는 이모화변으로 인한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왕실과 조정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숙의 문씨가 정치적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전국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문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노라는 인물도 문씨와 함께 이모화변의 책임을 뒤집었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관작 추탈과 가족 유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 기록된 문씨의 행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당시 궁중에서 생활하며 문씨의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문씨를 요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문씨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감정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만약 문씨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면 정조가 그토록 서둘러 그토록 철저하게 그녀를 처단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20일 만에 자위를 삭탈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내리는 것은 보통의 분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조에게 문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목격한 악행의 주체였습니다. 11세의 세손이었던 정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문씨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성국은 노비가 되어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고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문성국의 첫남 박도까지 연루되어 유배를 당했습니다.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관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문씨의 사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령공주의 남편 심능근 장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요절한 화기롱주의 장례에 10만 냥이나 지출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씨 일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련공주만큼은 정조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배신들이 아무리 옹주의자 삭탈을 요구해도 정조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화령공주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고 옹주로서의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령공주는 운이 좋았습니다. 영조보다 21년을 더 살면서 순조대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1800년 69세로 사망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정조의 관용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화령공주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사사당했을 것입니다. 왕위 계승의 불씨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조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문씨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이모화변의 원한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론과의 협력 관계도 안정시켰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한 인간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11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트라우마가 24년 만에 복수로 분출된 것입니다. 정조에게 문씨의 처단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중 하나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후대 소설과 드라마에서 문씨는 항상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요녀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영원한 악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씨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 후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종 이품 수기까지 오른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 씨의 비극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씨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씨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씨는 20년 넘게 누렸던 영화를 단 며칠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궁녀에서 수기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쓸쓸히 죽어야 했습니다. 정조 역시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긴 했지만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새로운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씨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씨 사건은 조선사에서 가장 극적인 복수극 중 하나입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 즉위하자마자 단행한 처단, 그리고 철저한 응징.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닌 실제 역사였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씨의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 앞에서의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이 아닐까 합니다. 문씨는 일시적인 권력에 취해 본분을 잊었고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1776년 그 여름 수계 문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이모화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조선 사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복수, 권력과 몰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야망이 어떻게 왕실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문씨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계 문씨,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시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복수, 원한과 용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 중 하나인 수계 문씨와 정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